사업은 쉽지 않지만 증권 관리는 쉬워야 합니다. 증권 관리의 새로운 표준. 스타트업과 투자사를 위한 증권 관리 솔루션 쿼타북에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세요. 지금 쿼타북과 함께 본질적인 성장에 집중하세요. 증권 관리는 쿼타북.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에서 플랫폼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심흥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FEconf 연사로 참여할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번이 저한테 두 번째 참여인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카메라 앞에서 발표를 하다가 이렇게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간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래픽 편집기와 디자인 패턴에 대해 공유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회사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저는 5번의 웹 기반 그래픽 편집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요. UI 프로토타이핑 도구, 그리고 그래픽 에디터 프레임워크, 또 비트맵 이미지 편집기, 또 마지막으로 이제 ML 학습 데이터 생성을 위한 어노테이션 툴 개발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그 뿌리가 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클립스의 하위 프로젝트인 GEF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된 역사가 좀 오래된 프로젝트입니다. 이클립스의 각종 모델을 GUI를 통해서 편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클립스의 통합된 프레임워크입니다. 당시 저희들은 GEF 아키텍처를 외부로 옮겨와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그래픽 편집기가 매우 다양한 디자인 패턴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패턴을 실무 관점에서 이해하기 좋은 예라고 생각해서 언젠가 좀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후에 여러 번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웹의 생태계에 맞게 변형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그 안에 담겨있는 디자인 패턴은 유효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가 웹 기반 그래픽 편집기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작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디자인 패턴을 실무에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다음 두 가지인데요. 웹 기반 그래픽 편집기의 아키텍처, 기초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이 과정에 녹아있는 디자인 패턴과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두 주제 자체가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거시적 흐름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장에서는 디자인 패턴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2장에서는 그림 그리기 작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래픽 편집기 기본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4장에서는 가볍게 그래픽 편집기를 구현해 보면서 디자인 패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패턴은 양식, 무늬, 견본, 그리고 모범이라는 뜻을 지니는데요. 프랑스어 파통에서 온 것으로 되풀이되는 사건이나 물체의 형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하학적 반복이 쉬운 예가 될 수 있겠네요. 벌집의 기하학적 반복, 건축의 기하학적 반복, 또 우리 건축에도 있죠. 기하학적 문양의 반복, 그리고 이 친구도 반복이 좋은 예가 되겠네요. 잠시 건축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패턴이라는 개념은 건축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가 집필한 패턴 랭귀지, 도시, 건축, 시공이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구성할 때 그 구성 요소들을 올바르게 구성하기 위한 253가지 패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림이 어딘지 저희 세계의 개념과 닮은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리드, 토폴로지, 네트워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가는 이 책에서 우리가 코드에서 디자인 패턴을 발견할 때처럼 공간이나 건축물에서 반복되는 요소를 관찰하고 다른 요소들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고찰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포털이라는 용어가 건축에서 왔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리고 건축을 뒤바꾼 아이디어 100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이 보입니다. 모듈, 레이어, 컴포지션, 또 스타일, 또 플랫폼, 컨텍스트. 그 의미도 추상적인 맥락에서 굉장히 유사합니다. 패턴이라는 개념이 건축에서 처음 소개되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건축과 프로그래밍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건축가가 물리적 공간을 설계하시는 분들이라면 프로그래머는 특히나 FE 개발자들은 정신적 공간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래밍과 패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자인 패턴이라는 책입니다. 프로그래밍 설계에 있어서 패턴은 이 책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클립스와 VS 코드의 설계자이기도 한 에릭 감마와 존 블라시디스, 랄프 존슨, 그리고 리처드 헬름 4명의 개발자에 의해 1994년에 발간되었고요. 금방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올바르게 설계하기 위한 23가지 패턴을 소개하고 있고 이 책을 통해 패턴 접근법이 인기를 끌면서 이후에 다양한 패턴들이 발견되고 고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패턴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위키피디아에 나온 정의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설계 노하우를 축적하여 이름을 붙여서 재사용하기 좋은 형태로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더 간결하게 표현하면 특정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네, 컨텍스트, 프로블럼, 솔루션 이 세 개의 키워드가 중요하죠. 디자인 패턴은 발명되기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발견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Do not repeat yourself, 드라이가 코드의 재사용이라면 디자인 패턴은 경험의 재사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아키텍처 패턴, 또 경험부포의 패턴, 컨커런시 패턴, 그 외에도 많은 패턴이 있지만 오늘은 아키텍처 패턴 중에서 MVC, 그리고 경험부포 패턴 중에서 그림에 표시한 심플 팩토리, 또 스트래티지, 또 스테이트, 옵저버, 커맨드, 컴포짓 패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잘 마련된 설계는 구현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설계 없이 바로 구현에 들어가면 처음에 굉장히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비효율과 복잡도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의사소통. 패턴을 통해서 설명하면 간단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전달할 수가 있죠. 오해를 줄여서 작업을 빠르게 하고 또 세부 구현에 대한 이야기 대신에 디자인 자체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객체 지향 원칙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솔리드의 목적은 재사용성, 확장성, 그리고 관리의 용이성을 높이는 것인데 이것은 소프트웨어 품질의 기반이 됩니다. 디자인 패턴은 기본적으로 솔리드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패턴을 잘 익혀두시면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코드를 잘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설계 우선주의인데요. 디자인 패턴은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문제를 가진 대규모 코드를 리팩토링 할 때나 그럴 때에도 디자인 패턴을 알고 있으면 바람직한 패턴이나 바람직한 구조로 제 전체 흐름을 재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이레벨 뷰를 통해서 큰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디자인 패턴은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보다 하이레벨 뷰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패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드나 프레임워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도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럼 디자인 패턴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디자인 패턴의 원칙은 소프트웨어 변경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일부를 쉽게 변경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쉽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되는 부분의 처리를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시스템에서 변경되는 부분을 분리해서 추상화하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전문성을 가진 모듈에 작업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상속보다는 컴포지션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그 이유는 상속은 컴파일 타임에 결정되지만 컴포지션은 런타임에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경험부포의 대부분의 패턴이
구성을 기반, 컴포지션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특정 부분이 계속 변경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프레임워크에 자주 사용됩니다. 그죠? 프레임워크는 기반이 있고 변경되는 부분을 이제 교체하면서 개발을 하죠. 그리고 코드에 if문이 계속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우선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네, 간단한 문제는 간단하게, 네, KISS. 이 원칙은 미 해군에서 개발된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디자인 패턴을 통해서 문제가 간단해질 때만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네. 디자인 패턴도 바람직한 경험일 뿐 정답은 없다고 합니다. 에릭 감마에 의하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어떤 점이 클래식 디자인 패턴과 다른지 기록하고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공유하면 좋겠죠. 네, 잠시 물 한 잔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장에서는 그림 그리기에 담긴 디자인 패턴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편집 작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선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영상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1번 연필을 움직인다, 2번 흑연이 도화지에 전달된다, 3번 도화지의 상태가 변한다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입력 장치를 움직인다, 이벤트가 전달된다, 화면의 상태가 변한다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편집 작업은 이벤트를 상태 변화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이벤트를 전달하면 도화지나 모니터의 화면이 바뀔 거야 라고 기대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용자의 멘탈 모델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다시 정리하면 편집 작업은 이벤트를 통해 사용자의 의도, 즉 멘탈 모델을 컴퓨터 모델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위해 구현된 구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1979년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노르웨이 컴퓨터 공학자 트리그브 린스카그가 창안한 MVC 패턴입니다. 이 패턴에서 멘탈 모델은 뷰가 담당하고 편집 장치는 컨트롤러가, 컴퓨터 모델은 모델이 담당합니다. 팔로알토 연구소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IT 장치들의 원형을 개발한 곳인데요. 당시 그는 아이패드의 먼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나묵 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리고 GUI 분야의 선구자이며 스몰토크 개발을 주도했던 앨런 케이가 이끄는 팀이었습니다. 이 팀은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쓰기 쉽도록 GUI를 잘 만드는 데 집중하였는데요.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쉽게. 근데 트리그브는 이 과정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사용자의 멘탈 모델과 컴퓨터의 정보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리그브는 멘탈 모델을 컴퓨터 모델로 변환하는 과정을 위한 구조로 MVC를 고안합니다. 이 그림은 린스카그가 MVC에 관해 작성한 논문의 일부인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과 기계의 간극을 이어주는 것에 포커스하고 있다. 그는 MVC의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MVC의 본질적 목적은 사용자의 정신 모델과 컴퓨터에 존재하는 디지털 모델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MVC 솔루션은 도메인 정보를 직접 보고 조작하는 사용자의 환상을 지원한다. 즉 위주익을 말하는 것이죠. 이 구조는 사용자가 다른 관점에서 동일한 모델을 동시에 보아야 하는 경우에도 유용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패턴의 핵심은 역할에 따라 모듈을 분리한 것입니다. 즉 관심 분리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MVC 패턴은 멘탈 모델을 컴퓨터 모델로 잘 전환할 수 있게 되었고 MVC와 그 파생 패턴들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다양한 아키텍처의 바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MVC는 주어진 상황에 맞게 약간씩 변형된 형태로 구성되지만 표준적인 구성은 그림과 같습니다. 컨트롤러가 뷰를 통해서 사용자 이벤트를 전달받으면 모델을 수정하기 위한 명령을 생성하고 전달합니다. 모델이 수정되면 변경 통지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뷰가 갱신됩니다. 그런데 사실 MVC 패턴은 여러 패턴이 결합된 복합 패턴입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모델은 옵저버 패턴의 전형적인 서브젝트의 예입니다. 뷰나 컨트롤러는 모델의 변경 상태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모델은 이 둘의 존재를 몰라야 합니다. 또한 런타임의 뷰나 컨트롤러가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사라질 때 구독이 해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뷰를 이루고 있는 GUI 구성 요소는 흔히 중첩된 구조의 윈도우, 패널, 레이블, 버튼 등으로 구성됩니다. 컴포짓 패턴은 이러한 중첩 구조를 단일 객체처럼 다루는 패턴으로 중첩을 추상화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는 전형적인 전력 패턴의 예인데요. 뷰는 컨트롤러에게 이벤트를 전달할 뿐 모델의 변경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컨트롤러의 로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모델이 변경되는 방식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뷰와 연결된 이러한 컨트롤러는 런타임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 패턴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래픽 편집기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흔한 그래픽 편집기의 외부 구조인데요. 외부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면 맨 바깥을 싸고 있는 워크벤치가 있고요. 그리고 메뉴, 또 아래에 툴바가 있고 또 툴이 있죠, 왼쪽에. 그리고 중앙에 캔버스가 있고 오른쪽에 위에서 아래부터 프로퍼티, 팔레트, 또 히스토리, 또 스테이터스, 레이어 이런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다음 장에서는 이 중에서 지금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툴 영역, 그리고 캔버스, 그리고 히스토리를 구현하면서 디자인 패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구조는 애플리케이션마다 다를 것이라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GAF를 기준으로 컴포넌트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다른 애플리케이션도 유사한 컴포넌트를 가졌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낯선 용어들일 수 있는데요. 이어진 장에서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가볍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래픽 에디터가 우리한테 가장 익숙하고 중요한 모델을 들고 있고 또 화면에 보여줘야겠죠, 무언가를. 그래픽 뷰어를 들고 있고 또 이제 단축키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액션 레지스트리 이런 컴포넌트를 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편집창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포토샵을 열어보시면 여러 개의 그 윈도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모델과 그래픽 뷰어가 리스트 형태가 되면 되겠죠. 모델은 편집기가 편집할 수 있는 고유한 도메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픽 뷰어는 그래픽 이벤트를 기반으로 편집이 일어나는 공간이고 그래픽 뷰어는 이벤트 디스패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웹브라우저의 저수준 이벤트를 에디터 수준의 고수준 이벤트로 전환합니다. 후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커맨드 스택은 히스토리의 언두리드를 지원하는 구조이고요. 툴과 커맨드 스택은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파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MVC가 등장합니다. 편집을 위한 최소 단위는 파트라는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편집 행위는 파트가 수행을 합니다. 피규어에서 이벤트를 받고, 피규어는 뷰인데요. 피규어에서 이벤트를 받고 파트로 컨트롤러 전달하고 모델이 갱신되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 실제로는 좀 아름다운 위임을 통해서 이 작업이 일어나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이어지는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은 앞서 외부 구조인 툴을 구현하는 코드인데 이 부분도 재밌는 디자인 패턴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레지스트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축키를 지원하는 마지막 내부 구조로 리퀘스트와 에디트 펄러시가 있는데요. 리퀘스트는 이벤트를 추상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서버에서 통신할 때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쓰는데 마치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요. 에디트 펄러시는 이따가 다시 다루게 되는데 한마디로 하면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에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에는 뛰어난 그래픽 도구들이 많은데요. 피그마는 웹 어셈블리를 이용해서 엄청난 성능을 구현하였고 어도비도 웹 기반 편집기를 출시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에서도 웹 어셈블리를 이용해서 PSD 파서를 구현했죠.
피그마의 컨퍼런스 영상을 보시면 그들이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포토샵에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방문하시면 포토샵 1.0의 네, 소스 코드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가상의 그래픽 편집기를 구현해 보면서 5가지 디자인 패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세한 구현보다는 전체적인 흐름과 개념에 집중해 주시면서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무언가 화면에 나와야 되겠죠. 네. 모델을 읽어서 화면에 보여주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 가상의 그래픽 편집기가 선택 툴, 저기 그 선택하는 셀렉션 툴, 그리고 사각형을 만드는 사각형 툴, 원 툴, 그리고 펜 툴을 지원한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그 그래픽 편집기의 도메인 모델은 사각형, 원, 그리고 경로로 구성된 제이슨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의 첫 번째 목표, 모델로부터 컨트롤러 생성하기를 한번 살펴보시죠. 앞서 내부 구조가 그림과 같이 구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화면에 강조한 부분이 생성에 관여하는 구조물입니다. 그래픽 에디터는 모델을 읽어서 그래픽 뷰어에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그래픽 에디터에 들어가면 그래픽 뷰어에 나타나게 되겠죠. 이 과정을 수도 코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는데요. 왼쪽 코드를 보시면 그래픽 에디터가 그래픽 뷰어에게 모델을 던지면서 파트를 좀 만들어줘 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래픽 뷰어, 여기 있는 그래픽 뷰어는 크레이 파트가 호출되면서 모델을 받고, 모델이 아까 배열이었으니까 배열을 룹 돌면서 각각의 배열의 타입에 따라서, 아이템의 타입에 따라서 각각의 파트를 만들겠죠. 파트를 만들면 뷰어한테 애드 파트 하면서 붙이면 여기서 만든 요소들이 이제 컨트롤러만 붙겠지만 애드 파트 안에 또 렌더링하는 로직을 넣으면, 뷰를 렌더링하는 로직을 넣으면 화면에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파트를 생성하는 부분이 어딘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도형의 타입이 늘어날 때마다 이 코드도 같이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우리는 디자인 패턴을 이용하면 변화되는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요. 여기서는 심플 팩토리를 이용해서 변화되는 부분을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그래픽 뷰어에서 변화되는 부분을 분리해서, 즉 아까 앞에서 보셨던 코드가 이건데요. 여기 if else 문을 분리해서 파트 팩토리로 옮깁니다. 그리고 파트 팩토리는 이제 분리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래픽 뷰어에서는 타입을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크레이 파트 원래 코드는 왼쪽 코드가 오른쪽 코드로 바뀐 건데요. 모델의 아이템을 룹 돌면서 팩토리한테 그냥 파트만 만들어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트가 어떤 파트인지는 여기서는 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픽 뷰어는 타입이 늘어나도 수정할 필요가 없고 파트 팩토리 안에 변경이 고립되게 됩니다. 바로 심플 팩토리를 통해서 확장에는 열려 있고 수정에는 닫혀 있는 OCP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존성을 팩토리로 보내고 파트라는 추상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DIP, 의존성 역전 원칙도 지키게 됩니다. 팩토리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심플 팩토리, 또 팩토리 메소드 패턴, 또 추상 팩토리 패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플 팩토리는 저희가 방금 사용한 팩토리고, 나머지 두 팩토리를 위한 네, 기본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상속을 통해서 팩토리를 구현하고요. 추상 팩토리는 컴포지션을 통해서 팩토리를 구현하는데, 근데 저희가 심플 팩토리를 사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걸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네. 다음으로는 컨트롤을 통해서 뷰를 생성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과제, 뷰 생성하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앞서 살펴본 모델은 1차원 모델이었죠. 근데 우리가 1차원 모델만 편집하진 않죠. 흔히 이제 네스티드 구조를 쓰거나 레이어도 쓰고 그룹도 하죠. 근데 그런 구조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첩되는 모델을 생각해 보면 그림과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첩되는 형태를 다루기 쉽게 해주는 패턴이 있는데요. 바로 컴포짓 패턴입니다. 컴포짓 패턴은 클라이언트가 개별 객체와 복합 객체를 같은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게 하는데요. UML보다는 그냥 그림을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 개념은 부분 전체 구조, 부분 전체 계층 구조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데
하나의 트리 노드를 단일 객체인 것처럼 다루게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이 하나의 바깥 그룹 이 원이 마치 하나의 객체인 것처럼, 이 객체와 동일한 것처럼 다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턴은 여러분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리액트의 렌더링 과정을 봐도 굉장히 유사한 구조와 과정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을 사용하면 개별 뷰나 중첩된 뷰를 간단하게 같은 타입으로 취급해서 렌더링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코드를 보시면 add child에서 add child 메소드가 있죠. 여기서 파트를 인자로 봤는데 이 파트는 단일 객체일 수도 있고 복합 객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식으로 추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모델을 처음 읽어드렸거나 변경되었을 때 파트가 렌더링을 호출할 텐데 렌더가 호출돼도 이때도 자식을 재규적으로 루프 돌면서 자식이 리프인지 또 컴포짓인지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텍스트 파트 같이 자식을 못 갖는 구성 요소인 경우에는 이렇게 add child가 혹시나 호출됐을 때 에러가 던져져야 되는 이런 코드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컴포짓 패턴은 단일 책임 원칙, 아까처럼 단일 책임 원칙이 깨졌죠, 방금. 그래서 SRP를 버리고 투명성을 취하는 패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투명성이란 개별 객체와 복합 객체를 같은 타입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타입 안전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텍스트 파트가 좀 논리에 맞지 않는 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설계할 때 이 패턴은 투명성과 안정성 사이에 균형이 필요한 패턴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툴을 이용해서 모델을 수정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죠. 편집 과정과 관련된 구조는 그림에서 이벤트 디스패처, 그리고 커맨드 스택, 툴,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리퀘스트, 에디트 팔러시, 파트 등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편집 작업은 이벤트를 상태 변화로 전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그래픽 편집기의 블랙박스 안에는 특별한 장치가 하나 들어있죠. 바로 툴입니다. 그리고 그 블랙박스 내부를 앞에서 소개해드린 구조를 곁들여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벤트 디스패처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브라우저의 저수준 이벤트를 에디터의 고수준 이벤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벤트를 수신하는 이런 마스킹 레이어를 캔버스 위에 만들고 받은 이벤트를 에디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분리하면 고수준 이벤트를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개념을 쓰면 워즘으로 만들어진 다른 부분으로도 이런 이벤트를 가공해서 전달할 수가 있겠죠. 아래 그림을 살펴보시면 이벤트 디스패처가 이벤트를 수신하고 캔버스로 전달하는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이벤트라도 선택한 툴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사각형 툴을 선택한 상태라면 드래그란 이벤트가 왔을 때 사각형이 그려져야 되고 펜 툴인 상태에서는 드래그해도 펜이 그려져야 되겠죠. 즉 그래픽 에디터는 한 번에 한 개의 툴 상태를 가지는 상태 머신입니다. 그럼 이제 이 툴을 구현해 보죠. 왼쪽 코드는 이벤트 디스패처의 코드인데 이벤트 디스패처는 이벤트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벤트를 리스닝하는 어떤 코드가 들어있을 건데 그 부분을 이렇게 수도 코드로 구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마우스 무브 이벤트를 받아서 트랜스밋 마우스 무브로 가서 이쪽으로 가면 뷰어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캔버스 쪽까지 전달이 될 건데 뷰어한테 마우스 드래그가 일어났으니까 어떤 걸 해줘라고 전달하면 이제 뷰어 쪽으로 가서 뷰어 쪽에서는 이제 이벤트를 받아서 만약에 내 툴의 상태가 만약에 셀렉션 툴, 선택 툴이라면 무언가를 해줘. 이동이 돼야겠죠. 그죠? 그리고 사각형 툴이라면 드래그가 됐으면 그려져야 되겠죠. 원이면 원이 그려져야 될 것이고 펜이면 펜이 그려져야 되겠죠. 드래그가 되면. 그런데 역시 문제점이 보이죠. 첫 번째는 툴이 추가될 때마다 if else 문을 계속 늘려야 되니까 그래픽 뷰어가 변화에 닫혀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면 이제 여기 렉탱글이나 서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사한 쉐입이죠. 유사한 코드가 반복될 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을 해결해주는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상태 패턴입니다.
오른쪽에 개선된 코드를 살펴보시면 if else 문을 제거하고 receive 이벤트에서 이 if else를 제거하고 툴한테 바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툴은 추상 클래스가 되는데 특정 상태에 대한 처리를 특정 클래스에게 모두 위임하는 것이죠. 현재 상태를 하나의 클래스로 표현한 것, 이것이 상태 패턴입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상태에서의 행동을 고립시킬 수 있어서 코드를 관리하기가 쉬워지고요. 반복되는 코드를 상속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태 패턴을 사용해서 뷰어 클래스가 확장에는 열려 있게 되고 툴 클래스는 변경에 닫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OCP를 구현하게 되는 것이죠. 네, 좀 어려우셨나요? 지금 반응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흐름만 이해해 주세요. 예. 그리고 실제로 도형이나 펜 등의 대부분의 툴은 선택 툴, 요게 이제 셀렉션 툴을 상속받아서 구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선택이나 이동, 리사이즈를 위한 코드는 셀렉션 툴에서 그냥 상속받아서 사용하면 되겠죠. 네. 네 번째로 이제 MVC 구조를 한번 완성해 보죠. 자, 이번에는 모델 쓰기의 두 번째 패턴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벤트 흐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툴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러면 그림처럼 툴이 모델을 직접 수정하는 게 좋을까요? 방금 툴이 직접 모델을 수정했잖아요. 그러면 모델 수정 방법은 사실 누가 알고 있어야 할까요? MVC 구조에서. 예를 들어서 질문이 아니라 고민을 해보면, 비트맵을 지우개 도구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네. 그리고 이 지우개 도구는 왼쪽에 있는 이제 비트맵으로 이루어지는 그 화면에 있는 그림을 지워줘야 되겠죠. 그죠? 이건 지워져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벡터로 되어 있는 그림은 지워지면 안 된다고 가정해 보죠. 지워지면 안 돼요. 왜냐면 비트맵 지우개니까. 모델 수정을 지우개 도구가 직접 하려면 지울 수 있는 파트와 지울 수 없는 파트를 지우개가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지울 수 있는 없는 이제 그런 객체들, 화면 요소들이 늘어날 때마다 나는 지우개 코드를 계속 고쳐야 되겠죠. 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지우개 코드가 개방 폐쇄 원칙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이벤트를 받는, 지우개가 지우라고 뭔가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있어 라는 이벤트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가 알고 있어야 하면 이 파트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이벤트를 전달받는 파트 스스로 어떤 이벤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MVC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모델은 누가 수정하죠? 컨트롤러죠. 그럼 우리의 컨트롤은 파트입니다. 즉 이벤트를 전달받는 파트가 이벤트를 어떻게 해석할지 알고 있어야 하고 모델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툴은 파트의 이벤트를 바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리퀘스트라는 형태로 가공해서 모델 수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편집 요청을 리퀘스트에 담을 수 있게 됩니다. 리퀘스트는 하이레벨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파트 내부에 모델 수정 로직을 직접 넣으면 될까요?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편집 로직에 대해서 파트 안에서도 또 중복 로직이 발생하게 될 거거든요. 이번에는 파트가 또 개방 폐쇄 원칙에 무너지게 되죠. 이것을 스마트하게 해결해주는 내부 구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에디트 펄러시입니다. 에디트 펄러시는 파트가 원래 알고 있어야 했던 모델 수정 로직, 즉 컨트롤러의 로직의 일부인데요. 지금까지는 그 로직이 처음에는 툴에 들어있었죠. 이것을 툴에서 추출해서 파트가 재활용할 수 있게 아예 분리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만든 것이 에디트 펄러시입니다. 자, 그러면 툴에서 에디트 펄러시를 분리하고 파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이것은 툴 코드의 드래그 동작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마우스 다운이 되면 드래그가 시작되고, 여기서 마우스 다운이 되면 드래그가 시작되고, 네, 마우스 업하면 이제 뭔가 완료가 되어야겠죠. 드래그 엔드. 그래서 드래그 엔드로 가면 모델을 바꾸라고 요청하겠죠. 그럼 모델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리사이즈 툴인 경우에 리사이즈에 대한 어떤
이제 작업을 수행하겠죠. 체인지 모델에서. 자, 그러면 리사이즈 툴에서 리사이즈 펄러시를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모델 수정 코드를 리사이즈 툴에서 에디트 펄러시, 즉 리사이즈 펄러시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리사이즈 툴은 체인지 모델이 추상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겠죠. 그리고 파트에 인스톨 펄러시라는 부분에 메서드를 넣어서 펄러시를 받을 수 있게, 이 부분을 받을 수 있게 처리합니다. 그러면 다중 정책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즉 펄러시는 이제 배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중 여러 가지 그 컨트롤러 로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게다가 이것은 런타임에 실행 가능하기 때문에 더 유연하게 됩니다. 툴에서는 선택된 파트를 순회하면서 펄러시가 리퀘스트를 이해한다면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책임 연쇄 원칙이 내부적으로 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피드백도 마찬가지로 순회하면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피드백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도형을 리사이즈하면 리사이즈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리사이즈 피드백을 보여주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리사이즈 툴은 요청만 보내면 되고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서 리사이즈 툴 자체에서 하던 체인지 모델 부분은 없어지고 체인지 모델 그리고 쇼 피드백 쪽을 이제 상위 클래스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방금 살펴본 에디트 펄러시가 바로 전략 패턴인데요. 전략 패턴은 폴리시 패턴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이 에디트 펄러시입니다. 즉 변하는 부분, 에디트 펄러시를 찾아내서 변하지 않는 부분, 즉 툴 그리고 파트와 분리하고 모델 수정 작업을 이제 에디트 펄러시에 위임을 했습니다. 파트는 에디트 펄러시를 선택해서 작동 방식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런타임에도 작동 방식을 바꿀 수 있죠. 죄송한데 5분만 더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네, 전략 패턴의 특징인데요. 이거는 알고리즘을 재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상태 패턴과 전략 패턴은 쌍둥이 구조인데요. 이 부분은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 숙제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토리 패턴을 정리해 보면서 갈 건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2분밖에 안 남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빠르게 이건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히스토리를 구현하는 언두 리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벤트 흐름은 이렇게 이벤트가 오면 이벤트 디스패처, 그래픽 뷰어가 받고 툴이 파트한테 전달하고 에디트 펄러시가 모델을 수정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커맨드 스택과 커맨드 패턴이죠. 사실 이 코드는 여기는 코드를 보실 필요는 없어서 그림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봤던 이 과정을 한 번 더 개선하면 에디트 펄러시가 직접 모델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에디트 펄러시가 커맨드라는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그 커맨드에 담아서 모델에 전달하게 되는데 그냥 커맨드에 담으면 안 되겠죠. 그 과정에 담겨 있는 부분이 커맨드 스택입니다. 이렇게 커맨드 스택 안에 커맨드를 던져서 커맨드 스택이 실행을 해서 모델을 변경하고 커맨드 스택 안에는 저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 언두 리두 방금 이제 그 모델을 수정하기 위한 명령들이 캡처돼서 하나씩 쌓여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최종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됩니다. 툴에서 외부에서 받은 이벤트를 받고 그리고 파트에서 요청을 에디트 펄러시에서 커맨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에디트 펄러시한테 받은 커맨드로 모델 수정을 하고 모델이 수정되면 이제 다시 그 파트로 와서 리프레시를 요청하면 뷰가 갱신되고 또는 모델을 직접 뷰가 리스닝하고 있다면 바로 갱신되겠죠. 네, 이 코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 관계로 넘어갈게요. 죄송해요. 이것도 커맨드 스택인데 커맨드 스택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언두어블 리드어블 스택이 있고 엑서큐트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커맨드를 실행한다고 했죠. 그리고 언두 리드를 처리하는 부분이 들어있게 되는데 이거는 흔한 패턴이라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나의 팁 또는 저희 경험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됐을 때 커맨드의 언두 리드를 보통은 이제 흔히 직접 구현하죠. 근데 직접 구현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일일이 구현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우리가 아는 이뮤터빌리티가 있죠. 뭐 임머나
뭐 이런 친구들을 이용하면 상위 클래스에서 언더리드를 한 번만 구현하고 하위 클래스에서는 그 언더리드를 상태를 복구하는 부분을 상속받았으면 하위 클래스에서는 언더리드를 구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이디어로 한번 공유 드리고 직접 구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빠르게 달렸는데요. 오늘 다룬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 정리해도 되겠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끊으러. 그래서 화면에 보신 것 같이 7가지 패턴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플러그인 패턴이 있는데 이게 이것은 나중에 다른 기회에 한 번 더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더 나은 패턴을 찾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적용해 보시기 바라면서 네, 오늘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커피챗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